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천철학도서관 이달화 책 시리즈 8월달 리바이어던 책을 소개받게 된 연세대학교 교수 정대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리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중천철학도서관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토마스 홉스의 저서인데요. 보통 이 리바이어던은 근대 철학, 정치 철학을 연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스 홉스는 특히 정치 철학 쪽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인데요. 지난달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데카르트는 철학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특히 인식론과 그다음 방법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홉스는 정치 철학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거의 동시대 사람이었고요.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의 부제는 교회 국가 및 시민 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있고 1651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토마스 홉스는 당시에 이제 성공회 측에 속해 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성공회는 1534년 토마스 홉스가 태어나기 약 50년 전에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공회 내부에는 이제 많은 캘비니스트들도 활동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캘비니스트들과 우리가 말하는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 또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들, 이 갈등이 또 동시에 이제 심해지는. 그러니까 아마 삼각관계, 가톨릭, 성공회, 그다음에 성공회 내부의 어떤 그 청교도들, 캘비니스트들, 그다음에 성공회, 이렇게 삼각의 어떤 그 종교적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여타의 어떤 종교 갈등보다 훨씬 더 전선이 복잡했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전쟁도 있고 혁명도 있고, 그 다음에 카톨릭의 대표였던 스페인 전함이 영국을 이제 침략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오기도 하고,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여타 사람들 온갖 다 숙청을 하고, 또 다시 이제 카톨릭이 복권을 해가지고 소위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 N 여왕이 등장해서 이제 또 피해 숙청을 하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시기를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홉스입니다. 그래서 홉스가 내 어머니는 쌍둥이를 낳았다. 나와 불안이 그것이다. 이제 임신하고 있을 때 아마 스페인 전함이 영국 해협으로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전함이 들어오죠. 또 종교적 갈등은 심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가 계속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위기가 아주 극심하던 때에 이제 홉스가 살았었습니다. 1603년에서 1608년 동안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본의 아니게 죽음이 두려워서 프랑스와 이제 그런 데로 이제 망명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제 메르센, 가생드, 데카르트와 같은 사람들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 메르센이나 가생드는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이고 물리학자들인데, 당시 데카르트, 메르센, 가상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수학의 중요성들을 아주 설파하면서 어떤 학문 탐구의 가장 기초로서 수학을 강조했던 사람이고, 그런들과 교류를 하면서 아주 연역적 사고방식, 수학적 사고방식에 아주 익숙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근대 정치 철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게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홉스의 대표적인 저작이 바로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리바이어던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론이라는 책도 있고, 인간론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현대사회에 미친, 현대사회에 미친 영향이라고 한다면, 핵심 개념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사회계약이라는 개념, 자유라는 개념, 평등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근대적 국가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바이어던이라는 것을 집필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당시에 내란이 아주 극도로 이렇게 있었고, 또 다른 나라와의 전쟁 상황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내란의 최대 원인으로 평가되는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예컨대 이제 카톨릭과 성공회가 분리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 교황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카톨릭의 일반적인 어떤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회에서는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자인 건 맞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 나라의 어떤 주권자가 아니라, 교황이 주권자가 아니라 왕이 그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권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공회는 카톨릭은 교황이 주권자라고 생각했고, 성공회는 왕이 주권자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캘비니스트들, 청교도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말이 쉽지만 당시로서는 피비린내나는 어떤 그 전쟁과 혁명을 일으켰던 거였고, 바로 혁명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홉스는 성공회 목사의 아들로서 성공회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방식의 집필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왕, 또는 교황이 아니라 왕을 어떤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점에서 중세 시대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러나 절대 왕정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아주 중요한 지점을 이루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현대의 가장 중요한 공화제나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같은 개념과는 거리가 먼 절대 왕정을 이야기하던 인물이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집필 목적은 그런 주권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절대 주권을 확립하고 인민의 안전과 평화를 정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 목적으로 삼고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필 방법은 뭐냐면,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인간으로 생각을 하여서 국가를 인간에 대한 탐구와 연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일부가 인간에 대하여 다루는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 그대로 국가의 속성으로 이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론이 곧 국가론과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제 이론론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간과 사회 또는 인간과 국가는 서로 다른 거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일반적인 어떤 시각이고, 인간의 개별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국가 차원이나 사회 차원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통찰 중에 하나인데, 홉스는 이 세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하나로 봤기 때문에 가장 작은 미시적인 어떤 심리적 상황으로부터 저 거대한 국가와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하나의 이론론적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간에 대하여 탐구하고 그 인간 때문에 바로 국가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2부는 커먼웰스에 대하여, 커먼웰스라고 하는 게 이제 공동의 재산이라는 뜻인데요. 라틴어의 리퍼브릭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리퍼브릭이라는 게 이제 공화국, 국가라는 뜻인데요. 그걸 이제 레스 푸브리카라고 하는 건데, 라틴어로 레스 푸브리카라는 건 공동의 것.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커먼웰스라고 번역이 돼서 당대에는 다 이게 국가라고 번역하지 않고 커먼웰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날 보통 커먼웰스라고 번역하면 공동재산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당시 이제 홉스는 커먼웰스라는 말로 리퍼브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가라고 이야기를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먼웰스에 대하여, 즉 국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고요. 제3부는 기독교 커먼웰스에 대하여, 즉 기독교 국가에 대하여를 다루고 있고, 제4부는 어둠의 나라에 대하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리바이어던이라는 말은 꼬불꼬불하다라고 하는 어원을 담고 있는데, 성경에서 악의 상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욥기나 시편에서는 악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서에서는 꼬불꼬불한 뱀 디워야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또 욥기에서는 바다의 괴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용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센 괴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악의 상징으로 보통 리바이어던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이 리바이어던이 곧 국가다라는 겁니다. 국가. 성경에서 악의 상징을 국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홉스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국가는 신정 질서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는 국가를 신정 질서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신이 선택한 왕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가 이렇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입장이 굉장히 강했던 건데요. 국가는 어떤 교회 질서나 성스러운 질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세속적 질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성경에서 이렇게 악의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리바이어던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국가가 세속적 질서라고 하는 말에 오면은 국가는 철저하게 이성적 질서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세속적 질서라는 말과 이성적 질서라는 말은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이 세속적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말이 성스러운 교회의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속적이라 그러면 굉장히 좀 사람이 어떤 성스럽지 못하고
그냥 물질적이고 또 이렇게 좀 좋지 못한 어떤 뉘앙스를 취하고 있는데, 세큘레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세속적이라는 말은 이성적이라는 말과도 등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건 기본적으로 출발할 때 교회가 세상을 지배한다가 아니라 국가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서 이렇게 등장했기 때문에 어떤 그 세속적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그걸 좀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유럽의 근대는 세속화의 과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에서 이성이 국가가 이성이 학문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이제 근대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유럽에서는 세속화의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세속화는 진보의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신정 질서가 아니라 세속적 질서에 속하고 이성적 질서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리바이어든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국가는 지상에서 그 누구도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리바이어든이라는 말을 국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철저한 분석과 종합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하나님이 또는 신이 아니면 또 신의 대리인들이 국가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이제 따르기를 원했던 어떤 신정 질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국가를 철저하게 분석의 방법과 종합의 방법으로 국가를 탐구하게 되는데, 당시에 있던 그 시계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시계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발견물로, 그 이전에도 시계가 있었지만 발명품으로 당시에 시계가 아주 현대적 의미의 시계가 이제 막 나오던 때인데, 시계는 아주 조그만 부속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부속품들을 다 제거하게 되면 결국 이제 시계가 움직이지 않겠지만, 그걸 붙여놓으면 이제 하나의 어떤 생명체처럼 이제 시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그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도 다 하나로 분석해 보면 그 최종 단위로까지 분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모든 물질은 원자로 분석이 가능하던 것처럼, 이 전자는 모든 세계는 가장 작은 단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단위로까지 가게 되면 그 누가 있냐? 그곳에 곧 인간, 개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별자들의 연합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데,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유기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기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도 유기체인데, 생명체들이 다 유기체죠. 생명체가 다 유기체인데, 우리가 모든 부분들로 다 해체를 하고 나면 인간은 죽어버립니다. 다시 종합을 하면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즉 우리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전체는 사실 부분들의 이상인 겁니다. 부분들의 이상인 것이죠. 그래서 전체는 부분들의 합 이상이다라는 생각이 바로 유기체적 사고방식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계론적 사고방식이나 원자량적 사고방식은 전체는 부분들의 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은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유기체적 사고방식은 전체는 부분의 이상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 개인들 전체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그런 유기체적 사고방식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국가주의라고 말을 하는 아주 부정적인 언어인데요. 국가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쳐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국가주의인데, 그것은 국가가 우리 전체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홉스는 국가는 개인들의 합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 개인들은 무엇이냐, 즉 인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홉스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국가가 아닌 게 무엇인가를 먼저 탐구하게 됩니다. 국가가 아닌 상태가 뭐냐, 그걸 자연상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연상태에서는 인간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나보다 힘도 세긴 하지만, 그러나 그 힘센 사람을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꾀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다 누구보다 위대하다, 누구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자유롭고 누구나 다 평등한 상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인데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전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제 사회에서는 감히 평민이 노예가 귀족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홉스가 비록 자연상태, 국가가 아니고 사회가 아니고 자연상태에 있었긴 하지만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불손한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아니면 신분의 질서를 옹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대가 나를 언제 죽일지도 모르고 나를 언제 공격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나를 죽인다고 그것이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글을 보면 알겠지만 정글에서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제압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약육강식이고 적자 생존입니다. 강한 자들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정글에서의 어떤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연 상태도 아마 그런 것을 모형을 두면서 생각을 할 텐데 누구나 다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 불안 상태가 지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홉스는 이 불안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남과 싸울 준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 상태에서는 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언제나 싸울 준비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자기 보존을 위해서 나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서 언제나 투쟁을 각오해야 되는 불안 상태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 상태에서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동시에 공포와 불안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나의 자유와 평등을 좀 반납하더라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유와 평등을 반납할 테니 우리는 제발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평등을 반납하고 사회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국가는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들을 해하려고 하는 늑대 본성이 있어서 그런 본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의 자유를 다 국가에 반납하고 나의 평등을 국가에 반납해서 국가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인공인간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국가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나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즉 국가의 존립 목적은 나의 안전과 나의 생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 이전에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내가 무조건 헌신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국가였습니다. 국가가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가장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홉스는 국가의 형성 목적이 나의 안전과 나의 생명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생존권이 국가의 존립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강하게 표현하면, 홉스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강하게 표현하면 만약에 국가가 나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국가를 전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홉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왕정을,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모든 자유를 만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저항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논리를 따라가면 국가에 저항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비록 이 사람이 당시에 왕당파에 속해서 귀족들과 왕에게 아주 절대 왕정을 이야기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왕정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에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공화국이 돼야 되고, 즉 우리 모두가 그것이 돼야 되고, 또한 오늘날 식으로 하면 민주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시민 계급들 또는 켈비니스트들, 청교도들과 굉장히 대립됐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용적으로 보면 왕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론적으로 설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왕으로부터서도 또는 귀족들로부터도 엄청난 어떤 그 견제를 받아서 결국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영국에 살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리바이어든의 중요한 핵심 사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자연권이라는 사상과 하나는 자연법이라는 사상입니다. 자연권이라는 사상과 자연법이라는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자연권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홉스는 그 권리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 보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심지어 나의 자유도 반납을 했고 나의 평등도 반납을 했습니다. 뭐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이 자연적인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생존의 권리다. 우리는 근대 국가를 권리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치국가라고 보통 사람들이 번역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권리국가입니다. 근대 국가는 법치국가, 즉 권리국가인데 모든 사람들은 권리에 기반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권리국가의 최초 형태로서의 생존권, 오늘날도 우리 헌법에서는 생존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 사회에서 또는 문명된 사회에서 생존의 문제는, 생존권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권리에 속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권리 개념을 최초로 입안한 게 바로 리바이어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바이어던은 권리 개념을 가져왔기 때문에 근대 정치 철학의 어떤 시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권 사상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고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자연법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연권과 자연법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번역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되는데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자연법입니다. 즉 이성의 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즉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자연법입니다. 이성의 법이죠. 자연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자연의 권리는 생존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자연법인데 홉스는 19개의 자연법을 유추해냅니다. 인간은 이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또 국가는 이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최초의 첫 번째 자연법에서부터 모든 게 연역되기 때문에 첫 번째 자연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연법.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생존권이었었잖아요. 생존권은 왜 생겨났었냐면 나의 자유와 평등을 다 반납하면서 마지막 남은 게 생존권인데 이 생존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평화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였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성법은, 즉 자연법은 가능하다면 자유를 반납하고서라도 자기 보존에 힘써야 합니다. 즉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자기 보존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평화와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다른 사람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각자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즉 평화만 이루어진다면, 즉 생존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다른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쭉 19개까지 이제 연역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아직까지 근대적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홉스의 뒤를 이은 인물 중에 중요한 인물이 로크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로크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오늘날 미국의 어떤 헌법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지주가 되었던 사람이 로크라는 인물인데요. 로크는 생존권, 그 다음에 자유권, 그리고 재산권과 같은 것이 우리 기본적인 권리에 포함되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생존권이라고 말했던 홉스, 그 뒤를 이은 로크는 그거 외에도 자유도 사실은 반납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오히려 자유도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산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라고 생각해서 근대 국가는 권리를 점차 확산시켜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홉스가 그 첫 번째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홉스의 어떤 국가 이론이 어떤 현대적 의미를 가질까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모습은 자유와 평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대적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날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현대 국가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핵심 개념이죠. 우리의 모든 행위의 정당성과 정책의 정당성을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에서 찾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와 평등이 비록 자연 상태에서이긴 하지만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근대적 의미를 담고 있는 홉스의 위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자기 보존의 법칙을 넘어서서 근대 핵심 개념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신분제적 질서, 신분제적 질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일반적으로 다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을 이제
내세웠다고 하는 것은 근대적 국가의 출현을 알리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 그다음에 자유주의와 같은 어떤 이론적 기초를 만들어냈었습니다. 이게 근대 국가의 어떤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홉스의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국가만이 폭력을 독점한다. 국가만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표현 사인 간의 어떤 폭력은 철저하게 금지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국가만이 유일한 폭력기관으로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폭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력이라는 말로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개인 간의 어떤 폭력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굉장히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사적인 폭력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는 아마 공권력이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리바이어던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홉스는 바로 이 아주 방대한 책을 통해서 국가가 앞으로 어떠해야 되는지를 문을 연 실질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의 많은 이론들이 오늘날 개정이 되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 어떤 권리 개념, 이 개념이 근대 국가를 위한 아주 포문을 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이 리바이어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고, 오늘날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어떤 이론서로서 읽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긴 책이지만 이 책을 읽고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문적 소양들을 넓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